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어느 위치에 어떤 거를 봐야 되고 투자 타이밍을 알았다면 이제 내 도구를 가지고 실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양식이 이제 지역별로 시장 흐름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요 파일로도 다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 보는 4개 지표, 그 다음에 공급량을 보는 지표, 그 다음에 수요를 보는 지표, 단기 수요, 중장기 수요를 보는 지표들 요렇게 다 이제 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힘들어서 대입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직접 대입해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직접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거의 뭐 밥상 다 차려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스터디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해보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아무리 제가 운전을 좋은 이론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먼저 잡아봐야 실력이 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잘 알려드려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세 흐름, 그다음 소득 대비 집값, 전세 대비 매매가, 그다음에 도시별 비교 이런 게 있다. 자, 일단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세 흐름을 보려면 요렇게 이제 부동산 지인에 와서 지금 시장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도 되고요. 리치고에 와서 봐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볼 땐 또 리치고를 좀 또 많이 봐요. 리치고에 와서 시황 분석에 들어와서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시군구별로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거 아닙니다. 시도별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서울로 와서 이제 시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서울이 이제 최근에 4월달 이제 하락에서 상승 전환되었다. 5월달도 상승 전환되었고 전세가 먼저 상승 전환되었고 매매가 그 다음 상승 전환되고 있다. 이게 1년치죠. 이거를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데 사실 한 3년치를 보면 어느 정도 빠진 것 같고 5년치도 봐도 이제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전체를 보면 사실 이 구간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보이죠. 예. 일단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지만 엄청 많이 조정받은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딱 봐도. 예. 그래서 일단 시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자, 리치고에서는 조금 좋은 게 이렇게 저평가 지수가 여기서 바로 대입을 바로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가율을 보거든요. 한 전세가율은 한 10년치 정도 보면서 전세가율이 이게 높다라는 거는 매매가가 낮거나 전세가가 높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조금 저평가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거는 이제 매매가가 높거나 전세가가 낮은 건데 결국에는 매매가가 높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이제 시세 흐름까지 보면 시세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시세 흐름 체크 있죠. 그래서 리치고에서는 여기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전세 대비 저평가를 보시면 되고 나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싶다 하면 전세 가율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것 중에서 시도별 데이터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전세 값을 적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거를 압축시켜 놨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이게 시장 강도라든지 이런 걸 다 거래량이나 이런 걸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 전세 정도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전세 평균을 여기 적어줍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세 평균은 59.2 그래서 59.2를 적고 현재 전세가율은 50.1이지 않습니까? 50.1 자 아이고 자 여기 자 아이고 여기가 키가 자 이렇게 되지
자, 여기 보면 50.1이 현재 전세가율, 이게 평균 전세가율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전세가율과 현재 전세가율을 집어넣으면 몇 퍼센트 정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래서 고평가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고평가 상태다 이래 나온 거고, 리치고만 봐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보면 많이 고평가고, 한 5년 정도 봤을 때는 한 12% 정도 고평가. 근데 저는 이제 리치고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평균을 보고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이래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한 5년 정도, 6년 정도, 5년 정도 했을 때 12% 고평가니까 제가 여기 15% 이거랑 조금 비슷하네요. 자, 어쨌든 전세 대비 저평가 고평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득 대비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 대비 고평가 저평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대비 고평가 저평가를 보려면 요것도 이제 리치고의 거를 참고합니다. 리치고 여기 부동산 지인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게 보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치고에 와서 신도시는 10년, 기존 구도시는 15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적어요. 15년 평균 18.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연봉을 1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사야지,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 동안 돈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하나씩 여기 보시면 이제 18 이렇게 평균값을 적어주면 되고, 고점 저점값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미리. 현재 값도 다 적어놨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얼마냐? 현재는 22.1이다. 그래서 현재 22.1. 그러면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현재 서울은 23% 정도 고평가다. 전세 대비 집값은, 매매가는 이제 15% 정도 고평가고, 소득 대비 집값은 22% 정도 고평가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내가 부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왜 서울을 봐야 되냐? 대구 투자하고 싶은데 왜 서울을 봐야 되냐? 혹은 인천 투자하고 싶은데 왜 대구를 봐야 되냐? 사실 이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큰 흐름은. 이거랑 똑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이번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우리나라 경제가 불경기가 왔는가? 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이제 불황장이 왔는가?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돈을 많이 풀 수 있게 되고, 미국이 이제 긴축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긴축해야 되고, 통화 긴축에 들어가면 모든 자산인 이제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에 영향을 또 받게 되고, 그다음 이제 부동산 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서울에 관심을 보이지만, 서울이 어느 정도 비싸게 되면 부산, 대구, 인천 중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많이 올랐냐 아니냐, 고평가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이 더 이상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같을 때는 부산으로 오고요. 혹은 서울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서울에 먹거리가 없을 것 같을 때는 또 부산이나 대구, 인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도시 대비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에서 도시별 비교, 입지별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별 비교에서 약간 정답을 좀 알려드리면, 서울과 부산이요. 서울 인구가 약 1000만, 부산 인구가 약 300, 한 30, 50 이래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빠졌지만, 그래서 서울과 부산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서울과 부산은 항상 이제 2.5배에서 3.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예를 들어서 100일 때 서울이 한 250에서 350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3.5배가 차이 나면 서울이 비싸거나 부산이 싼 겁니다. 근데 2.5배 정도 차이 나면 서울이 싸거나 부산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이 비율을 알고 같이 비교하시면 유동성이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올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인천 이 세 개는 항상 이 세 개 도시가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대구, 인천 중에 어디가 좀 싼지 이런 것도 보면 좋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지역 분석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내림차순, 시세에서 내림차순을 해주면, 자, 서울이 3,700이죠. 그 다음 부산이 1,200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배인지 보는 거죠. 그래서 1221 나누기 3746 이렇게 하면 한 32% 정도. 이건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3746 나누기 1221 하면 한 3배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적정 대비 서울이 살짝 비싼 느낌. 네. 근데 이게 2.5에 가까워지죠. 이 배율이 2.5에 가까워지면 부산으로 유동성이 좀 오를 확률이, 아니지. 서울로 유동성이 갈 확률이 높고 3.5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면 부산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2.5에서 3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부산, 인천, 대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대구의 평균값이 987만 원으로 대전보다 싸졌고요. 지금 인천, 부산보다도 월등히 쌉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대구가 평균적으로 싸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투자처를 봤을 때 나는 실수요 상관없고 아니면 혹은 투자다 이러면 대구를 보는 게 낫고 실수요 상관이 있는데 조금 좋은 타이밍을 보고 싶다. 그러면 또 대구를 보는 이거를 보면서 이 전체 투자자들이 어디로 먼저 올지를 좀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 부산, 대구를 봤을 때는 대구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최고가 현재 대장급 아파트 기준으로 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한 24년 정도로 볼게요. 24년으로 돌리고 1월 1일부터 24년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올해 정도로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구평으로 봐서 서울의 대장이 42억 5천입니다. 42억 5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인천, 대구를 비교해봐야 되는데죠. 부산 대장이 13억 2천입니다. 그러면 요거도 이제 몇 배 정도 나는지 보시면 좋고 더 중요한 거는 부산, 인천, 대구를 비교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부산이 13억 2천인데 이 마린시티자이가 최고가가 18억대 갔었단 말이에요. 18억대 갔는데 지금 13억 2천이다. 그 다음에 대구를 보니까 대구의 힐스테이트 범어는 14억 7천입니다. 근데 얘는 최고가가 17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요거 33평 여기서는 17억 조금 아래로 나오네요. 17억까지 갔었는데 14억 7천이다. 그러면 대장 아파트는 오히려 해운대가 부산이 더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억 2천이다. 11억 9,500이다. 대장 아파트가 더 싸네. 그래서 대장급 아파트를 산다면 인천, 부산, 대구 순으로 봐야 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대장급이 아니라 한 2급지에서 3급지, 4급지 아파트를 본다면 2, 3급지 아파트를 본다면 대구를 보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을 봐야 되는데, 이제 공급 물량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매매로 나오는 물량은 당장 이게 변동폭이 커요. 당장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건설사가 내놓는 입주 물량은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토지 매입부터, 그 다음에 토지 인허가, 그 다음에 인허가 신고, 착공, 완공까지는 착공에서 완공까지도 한 3년,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인허가 받는 것까지 하면 거의 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을 미리 이제 알 수 있는 게 저는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지인 데이터를 봅니다. 부동산 지인의 데이터를 본다. 빅데이터 지도를 봅니다. 빅데이터 지도를 보고 요거를 저는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와서 입주라고 찍고 요거를 2년 반 정도 이걸 로그인을 해서 빅데이터 지도 들어와서요. 그다음에 입주해서 이제 요거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거 딱 찍어서 2년 9개월 정도의 입주 물량을 봅니다. 이게 너무 3년 9개월이 돼 버리면 이제 뒤에 쌓인 것들이 아직
데이터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과거 전후가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년 9개월은 너무 짧고 그래서 24년에서 26년 해서 두 번째 거 있죠. 요거를 찍은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가 미래의 입주 물량이 좀 작을지를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입주 물량이 작구나. 그 다음에 울산, 부산이 입주 물량이 작구나.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부족이고 녹색, 연두색이 적정, 노란색이 약간 초과, 난 빨간색이 과잉인데 여기 초과까지는 수요가 붙어주면 괜찮습니다. 초과까지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과잉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데 특히나 요거 수요 대비 이 입주 물량이 2배가 넘어가죠. 2배가 넘어가면 이유 불문하고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다. 그래서 충북은 지금 과잉이긴 한데 2배가 넘지는 않아요. 인천도 2배가 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도 입주 물량이 작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부산, 울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이제 수요가 조금 붙어준다면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이래 볼 수 있죠.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대구도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가 25, 26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마우스 갖다 대면 보이죠. 그래서 지인이 보기 편해요. 그래서 25, 26년이 이제 좀 작기 때문에 올해부터 올해 사놓으면 이제 2년 뒤에 한 바퀴 또 4년 뒤에 한 바퀴 도는데 요때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많이 됐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서는 위험 구간이 많이 지나갔구나 혹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죠. 예. 이렇게 이제 입주 물량을 보는데 제가 여기서 서울을 빼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서울을 빼놓고 이야기했냐면 서울은 이제 도시 연담화라고 해서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의 거대 도시처럼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으로 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는 한눈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연담화라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검색하면 됩니다. 자, 도시 연담화. 도시 연담화 해서 도시 연담화가 뭔지는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연담화된 도시들이 기능을 서로 분담하여 하나로의 도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도시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상대 도시를 아예 종속되거나 교외화하는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 앞에 선자는 약간 지방이 이렇고 아예 하나의 도시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상대 도시를 아예 종속하거나 교외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이 가격이 많이 빠졌던 사례가 보면 91년도가 있고요. 91년도가 요때 1기 신도시 입주입니다. 그 다음 98년도가 IMF 경제 위기 때 서울 집값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 2002 월드컵 이후로 힘을 잃어서 쫙 상승하다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한 번 더 하락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회복을 했는데 2009년 하반기부터 또 한 번 하락장이 옵니다. 요때는 한 4년간 하락장이 오고 고점에서 고점까지는 회복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요때는 뭐 때문에 많이 빠졌냐면 2기 신도시 입주가 있었습니다. 성남 판교지구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 입주 등이 있으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기 신도시 입주, 2기 신도시 입주 때 서울의 집값이 서울 집값까지도 발목을 잡았구나.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터지면 서울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서울은 원래 입주 물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면 그 과거에는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은 적이 있었지만 요때 보시면 2008년 이후로는 입주 물량이 많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적정을 초과한 적이 없다. 왜? 인구는 많은데 땅은 부족하거든요. 그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에 규제도 강하게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은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은 입주 물량 하나로만 보면 틀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이거는 틀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통화량,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씩 입력을 합니다. 제가 만든 이 자료에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 전국 시도별 해서 여기 이제 누적 입주, 수요 입주를 넣습니다. 하나씩.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제 수요는 14만 4천, 입주는 6만 5천. 이거를 하나씩 다 넣어요. 14만 4천, 6만 5천. 제가 일일이 이제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은 55% 정도 부족하다.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55% 누적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근데 이제 경기도, 인천을 다 넣어서 수도권을 같이 보니까 5% 정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한 거는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3기 신도시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3기 신도시 시그널이 더해지면 나는 이거를 같이 넣어서 공급량을 같이 체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충청권도 보시면요. 충남, 충북, 세종, 그 다음에 대전, 이걸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의 공급량도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 영향을 미치는 권역끼리 같이 해놨습니다. 오히려 불경권이 이제 입주 물량이 오히려 진짜 작습니다. 불경이 입주 물량이 작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광주, 전남권은요, 이게 참 지역색이, 특이한 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라도에 가면, 이제 여기를 좀 나눠가지고 여광순, 여수, 광양, 순천은 약간은 경남의 영향을 받으면서 얘들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여기 해남, 뭐 나주, 광주, 목포 이런 데가 좀 또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서로 좀 다르게 놀더라. 그래서 제가 요거도 광주, 전남 전체도 있지만 따로 이렇게 권역을 또 나눠 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을 볼 때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지표들 여러 개 알려드렸죠.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때 거래량, 저평가와 고평가, 그다음에 수급해서 거래량, 수요와 공급 거래량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지수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거든요. 신축 아파트 수요는 미분양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리치고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면 미분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미분양이 평균이 이제 1156호인데 지금은 이제 936호니까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수요는 아직까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몇 년치냐면 이제 2년 9개월입니다. 수요 공급은 부동산 지인에서, 자, 다시 어떻게 들어왔냐면 부동산 지인에서 지인 빅데이터, 지인 지도에 들어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빅데이터 지도에 들어와서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딩이 되죠. 그 다음에 입주에 들어와서 24에서 26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에서 27년치는 너무 데이터가 덜 쌓여서 전부 물량이 부족하다 나옵니다. 전부 부족하다 나오고요. 그래서 24에서 26을 봐야 아파트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2년, 4년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2년, 4년을 바라보는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할 거라도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역별로 하나씩 넣으면 이렇게 몇 년도에 많은지, 몇 년도에까지 많은지가 하나씩 보이죠. 차트별로. 네. 자, 인사 좀 남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채팅 고정시켜 놨는데, 우리 캠프 아파트 스터디 16기 오시면 이 파일 드립니다. 제가 핵심 파일, 여기 PDF 파일, 그 다음에 엑셀 파일까지 드립니다. 엑셀 파일 다음 소름 돋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요거 내가 얼만큼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고 소득 대비 집값 저평가, 그 다음에 대장 가격 대비 저평가,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 저평가. 그래서 실제 투자금 갭 투자했을 때, 대출했을 때 60% 대출했을 때, 70% 대출했을 때 예상 수익, 이거를 다 나눠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깜빡하지 마시고 다음 기수부터는 또 안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 이걸 꼭 하나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요를 측정하는 거는 신축 아파트 측정은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 현황이 있다. 그래서 미분양이 이게 같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겁니다. 보세요. 미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다는 거는 청약 경쟁률이 좋지 않았으니까 거기 다음에 청약 경쟁률 다음에 계약률이 낮았으니까 미분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을 보면 미분양은 사실 거의
동행지수 및 약선행지수예요. 그래서 동행지수 및 약선행지수라서 청약 경쟁률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 청약 경쟁률이 여러분들이 청약 경쟁률을 일일이 찾아서 입지별로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정도를 봐도 좀 무방하게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에서는 미분양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기축 아파트, 그 다음 여기 미분양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럼 전체 아파트의 수요를 보려면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 다음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집중 한번 해볼게요. 자, 매물량은 리치고의 제일 밑에 오면 여기 보시면 리치고에서 거래량과 매물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 말고요. 매물량 한번 볼게요. 매물량. 이 위에 게 거래량이고 요 밑에 게 매물량입니다. 저는 매물량을 리치고에서 봐요. 혹은 아실에 들어와서 아실에서 여기 밑으로 내리면 여기 보시면 매물 증감이 있습니다. 자, 아실이라는 앱 들어와서 사이트 및 앱 들어와서 매물 증감, 그 다음에 전국 시도별로, 그 다음에 서울 찍으면 시군구별로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별, 시군구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치고에 와서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고 매물량이 팔리지 않는 매물량 해서 1% 감소 중 이렇게 나오죠. 매물량은 또 여기 아실에서 이래 보면 서울 찍어보면요. 서울의 매물량이 이렇게 전체 매물량이 나오고요. 이거를 지우면 매매 매물량, 그 다음에 전세 매물량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실 전세가 이제 저는 서울 전세 상승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봐요. 근데 매매는 반등을 했죠. 근데 특이하게 뭐예요? 매물량이 쌓이면서 반등합니다. 이게 매물량이 좀 감소하면서 반등해야 되는데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데 오르네 팔자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르네 사자보다는 오르네 팔자 수요가 많으니까 매물량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세와 매물량을 같이 보면 좀 더 좋고 여기서 하나 더, 자,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제가 리치고에서 거래량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를 1년치를 보면 평균보다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치를 보면 평균보다 많아 보여요. 왜냐면 최근 3년이 너무 불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치를 보면 택도 없이 부족해 보여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전체를 봐서 전체의 평균 이상이어야 됩니다. 전체의 평균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다? 제가 더 정확한 거는 뭐냐면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지역 분석에 들어와서 정말 진짜 하나하나 제가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채팅에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서울에 들어와서 자, 주요 지표 거래량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요. 계절별로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몇 퍼센트 거래가 됐냐. 22년 11월 달에는 평균 대비 9%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022년 11월 달에는 평균 10년치 11월 달 서울은 11월 매년 11월 10년 평균 6,148건이 거래가 됐는데 22년 11월 달은 583건이 거래가 됐으니까 평균 대비 10분의 1 토막 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았다. 예. IMF 때보다도 안 좋았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요때 거래량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몇 퍼센트인지를 봐야 돼요. 23%.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를 보니까 거래량이 늘었죠. 보세요. 600건, 500건이다가 요때는 언제예요? 3,000건이에요. 500건 대비 3,000건은 7배가 늘었지만 500건 대비 3,000건은 3,500건은 7배가 늘었지만 평균 대비는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이상, 그러니까 넘어줘야 됩니다. 100 이상, 요때 보시면, 자, 지난장에 상승했던 요 라인들 있죠. 요 시기 때는 10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균 7,500건이, 평균 7,100건이 거래되는데 이때 7,500건이 거래돼서 밑에 100%가 넘는단 말이에요. 100% 넘죠? 요때도 보면 117%, 요때도 보면 160%,
요때 보시면 조금 못하다가 다시 110%. 그러니까 100%를 넘어가는 거래가 터져줘야지 제대로 된 좀 상승 전환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균 거래량 대비 이거를 봐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심리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도 기가 막히긴 한데, 요거는 정말 이제 불장을 내가 측정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불장을. 이 거래량을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서울 했으면 그다음 부산, 그다음 대구 다 해보세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부산 거래량 다 해보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저평가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요 시점들이거든요. 저평가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요 시점인데 요때부터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평가 때 거래량이 요때 한번 터집니다. 2016년 10월 달에. 그래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2010년 요때는 좀 잘 맞췄어요. 예. 감사합니다, 삼복도로님. 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달에 요때 매도 타이밍이 한번 떴단 말이에요. 요때 제가 좀 기가 막히게 맞췄어. 그래서 사람들은 17년 8월 달에 파리 대책 이후로 떨어졌다 생각하지만 사실 요때 영끌족이 부산 아파트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정관, 영도 이런 뭐 사하 뭐 이런 조금 하급지의 거래량까지도 폭발하고 막 오피스텔, 빌라 이런 데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지다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 자, 엄청 힘이 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보세요. 100% 이상 터지는 게 2019년 11월 달입니다. 요때 폭발적으로 올랐죠. 예. 그래서 저평가 때 거래량이 터지냐, 고평가 때 거래량이 터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무릎을 잡는 신호고, 자, 3차 투자 타이밍이 있죠. 이 3차 투자 타이밍이 오면, 제가 1, 2, 3, 4, 4차, 5차를 나눠 놓은 게 뭐냐면요. 1차는 1급지, 2차는 2급지, 3차는 3급지, 4차는 4급지, 5차는 5급지인데 이 급지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자, 이거를 알면 너무 좋겠죠. 내가 부산에 왔어요. 어떤 지역이든 이렇게 내려옵니다.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찍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매매가 시세 순위별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몇 개 군지를 봐요. 부산이 1개, 수영구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부산은 16개 구군이 있다. 그럼 16 나누기 5, 5등급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5. 그러면 3개 구당 1개씩 찍으면 돼요. 그러면 자, 3개 구당 하나씩. 해수동이 1급지, 연제구, 남구, 서구가 2급지, 금정구, 강서구, 동구가 3급지, 그다음 부산, 진구, 기장군, 북구가 4급지, 나머지 5급지. 요렇게 해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예, 마도님 왜 그래요에 대한 질문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모르는 지역은 약식 급지를 나누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금액대를 봅니다. 해운대구가 반여 반송이 끼면서 평균가가 떨어져서 좀 그렇지 사실상은 좀 더 비싸죠. 동단위 개별 단지로 보면 해운대구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순위 분석에 와서 부산으로 찍고 구별로 찍고 그 다음에 구평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한 1년 정도를 봅니다. 1년 정도, 1, 2년 정도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일 구평 기준 제일 비싼 아파트 그래서 보면 해운대구가 14억 14억 7천 했다. 그 다음에 수영구는 14억 5천이다. 그러면 해운대구가 1등, 그 다음 수영구가 2등, 그 다음 동래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억 4,500 했다. 그러면 3등. 이렇게 랜드마크 아파트로 가면 평균을 갉아먹는 평균의 오류를 조금 범하는 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약식으로 하는 방법 하나 더, 약간 금액 단위별로 좀 나눠줘요.
약간 이제 요렇게 1급지, 그 다음에 한 1400에서 1300에서 1500 라인, 그 다음에 1200에서 1300 라인, 뭐 1200 라인, 그 다음 1000만원대 라인, 1000만원 이하 라인, 요렇게 이제 구별로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나누기 5로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분위별로 나누는, 금액대별로 나누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최고 정확한 거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구해서 이제 나누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이거를 크게 이렇게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도 이거를 랜드마크 아파트를 입력하는 이 란이 있습니다. 구별로 이거는 지금 시도별인데 구별로도 랜드마크 아파트를 찍고 얼마나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적는 라인들도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요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아파트 시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자, 다시 이제 체크리스트로 내가 오면, 이제 입지별로 어떤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상품 가치는 어떤 게 좋은지 이걸 봐야 되겠죠. 이제 이때까지는 내가 시도별로 봤고, 시도별로 봤는데, 자, 이거를 아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제가 이제 다 입력했단 말이죠. 이렇게 시군구별 데이터에다가, 요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 부산 한번 예시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국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부산 한번 볼게요. 부산 리치고에 들어와서 리치고 처음 들어오면 요 모습입니다. 네이버에서 리치고 들어와서 하면 요 모습입니다. 시황 분석에 들어오고 요거 시군구 말고 시도별 시황으로 들어오고 부산 서울로 돼 있는 거를 부산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전세가율을 넣어요. 전세가율을 평균이 이제 65.1 현재는 58%. 그래서 65.1, 58% 제가 미리 넣어왔죠. 그래서 부산시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11%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친절하게 입력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소득 대비 집값 평균값이 15년을 놓고 보면 이제 조금 올랐네요. 평균이 7.1. 그래서 여기 7이 아니고 7.1로 올랐네요. 7.1. 그 다음에 최고점일 때가 요때죠. 9.5, 9.7 정도 되네요. 최고점일 때가 21년 12월, 21년 6월, 21년 12월이 한번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9.7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뭐 요때로 나는 좀 봐도 되고, 요때도 좀 봐도 되고, 이런데 저점을 저는 4.8로 되게 보수적으로 넣어놨네요. 저 완전 외환위기 터졌을 때 역대급 저점. 넣어놨는데 요때가 한 4.8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4.8 이렇게. 근데 고점값과 저점값은 제가 넣어놨으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재값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거를 바꾸면 되는데 이제 7.4 현재 이제 7.4 입력. 그러면 7.4를 입력하고 보니까 부산은 이제 4% 정도 고평가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과거에 자 요거도 이제 완전 집중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항상 대한민국에서는 바로미터가 되는 게 뭐냐면 잠실 엘스를 보면 돼요. 잠실 엘스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실 엘스. 자, 잠실 엘스를 가면 자, 왜 잠실 엘스냐면 항상 이제 이 유동성을 가장 많이 잘 표현하는 게 잠실 엘스입니다. 그래서 뉴스든 전문가들은 전부 엘리트나 송파 헬리오시티를 가지고 표본을 삼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을 가지고 엘리트 해서 요걸 표본으로 잡거든요. 강남구, 서초구는 너무 비싼 지역이고 약간 조금 범접할 수 있으면서 대단지라서 통계로 잘 나오는 게 요 엘리트다. 잠실 엘스에도 5,600세대, 리센츠 5,500세대, 트리지움이 3,600세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보는데 잠실 엘스를 딱 보면요. 제가 소득 대비 집값을 이거를 나중에 나눠드리는 자료 보면 구별로 넣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구별로. 그래서 정확하게 거의 요때 적정가가 오면 반등을 합니다.
적정가가 오면 반등을 합니다. 이거 입력만 하면 적정가를 찾는 공식을 넣어놨거든요. 평균값, 고점값, 저점값, 현재값 딱 넣으면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딱 요 시기가 오면 반등을 해왔단 말이에요. 서울, 부산, 뭐 대구, 인천 요 시기에서 바닥을 다지거나 반등을 해왔고 주식도 거의 요 시기에서 반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거는 어떤 해석이 되냐? 유동성이 예전 같으면 여기가 평균값인데 평균인데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바닥에 와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 평균값에 오면 경제 위기가 없다면 평균값에 오면 조금 반등으로 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크구나. 뭐 좀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더 내려가서 내가 내린 금액에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좀 신의 영역까지 못 간다면 비싸지는 않은 정도. 이때 그리고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 시점에서 반등하더라. 이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거다 봅니다.